조신의 꿈 한번 보자. 여기 지금 보면 작자 미상인데 일연이라고 나와. 일연편. 그러니까 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거야. 삼국유사는 일연이 지었는데 이 이야기는 일연이 지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말 그대로 조신의 꿈이야. 꿈 같은 얘기니까 한번 보자. 본문. 자, 본문 봐봐. 옛날 신라시대 때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어. 세달사. 여기 이제 절이야, 절. 그러니까 시간 공간적 배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일연이 지은 삼국유사는 야사집이라서 이야기야, 이야기. 주로 설화라고 하잖아. 신화전설 민담 같은 건데 여기는 의외로 전설도 아닌데 시간 배경하고 공간 배경이 정확하게 제시돼 있어. 그럼 다른 설화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시간과 공간 배경이 나왔다. 보통 설화들은 아주 먼 옛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끝나는데 여기는 세달사까지 나왔어. 지금의 흥교사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거기에 장원은 이제 지주를 말하는 거야. 그걸 이제 흥교사라는 그 절이 있으면 그 절터하고 그 주변의 땅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게 장원이거든.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지리지를 살펴보면 지리지는 지리서니까 여기 나와 있는 공간을 얘기했는데 더 자세히 얘기하겠다, 그런 뜻이야.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그러니까 난리군이라고 그 설화에는 나오는데 난리군이 아니라 날성군은 있었다, 그런 얘기야.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다. 영월 땅이구나. 자, 또 우수주 영현에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으로 지금의 강주다. 그럼 둘 중 하나는 영월이거나 강주일 거야.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난리군은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두 가지 나왔을 때는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으니까 실제 어딘지는 알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이해됐지, 그지? 이거 이제 부연 설명이라고 하지. 여기서 앞에서 난리군 이렇게 얘기해 놓고 실제로 난리군이 지리서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나 나오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는 걸 덧붙여서 설명했어. 그걸 부연 설명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어때? 더 확실해지지, 그지? 본절은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그래서 세달사에다가 승려 조신을 갖다, 주인공 조신 있지, 조신을 보내가지고 이 절을 관리하게 만든 거야. 자,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그 고을의 수령이겠지.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됐다. 봐봐, 스님이 여자를 좋아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사단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스님은 이 종교적인 부분을 수행해야 되는데 세속적 욕망이라고 그러지, 속세 보통 인간들처럼 욕망을 갖게 되는 거야. 이거는 스님 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지, 사실은. 근데 여기 남몰래라고 했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기문의 딸과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관음보살한테 가서 자꾸 빈 거야.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불행의 시작이네. 자, 조신이 꿈꿔왔는데 욕망이 실현되지 않게 됐어.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으니까 배필은 짝이잖아. 내가 관음보살한테 빌었는데 그 기문의 딸은 다른 사람 짝이 생겼구나.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 이 세속적 욕망이고 기문의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이건 스님으로서 겪는 고민과 고통은 아니야, 그지? 세속적 욕망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지쳐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밑줄 선잠이 들었다. 이걸 꿈에 시작된다고 하지. 입몽이라고 그래. 입몽. 꿈을 깨면 강몽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자, 꿈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잠이 들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선잠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기문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거 꿈이야, 꿈 말하니? 자, 보통 꿈은 현실하고 반대잖아. 세속적 욕망이 좌절됐지. 근데 꿈에서는 김은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을 열고 와가지고 이 조신한테 말한 거야. 웃으면서 뭐라고? 저는 일찍 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실에서는 조신이 김은의 딸을 사모했다 그랬잖아. 그지? 반대잖아 지금. 부모의 명령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건 사실 조신이 바라던 바가 꿈에서 실현된 거지. 그지?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김은의 딸이 와서 조신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이렇게 꿈속에서, 꿈이라는 거야. 꿈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조신의 소망, 욕망은 여기서 실현됐어. 어디야? 꿈이지. 그지? 조신은 깊어서 어쩔 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뒀어. 그러면 세속적 욕망이 실현되고 행복해 보여. 그지? 맞지? 그 40, 밑줄 쳐봐. 40여 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다. 이거를 원래 시간의 흐름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긴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몇 단어로 딱 줄여버렸지. 이걸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지. 요약적 제시, 직접적 제시. 보통 텔링이라고 그래. 텔링. 반대말은 간접적 제시, 보여주기, 쇼잉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서는 텔링이기 때문에 요약적 제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나 집이라곤 내 벽뿐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가난하다는 얘기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지. 콩잎이나 명화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아주 그러니까 김은혜 딸과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낳는데 실제 경제적 상황은 아주 열악하다 그런 얘기야.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됐다. 입에 풀칠 밑줄 쳐봐. 그게 관용적 표현이고 그냥 근근히 끼니를 때우면서 살았다라는 뜻이야. 겨우 먹고 살았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라 그랬지, 그지? 초야는 뭐 들판인데 사실은 여기는 뭐 시골 동네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야. 뭐 다른 거 없고 아까 먹는 거, 입는 거 나왔잖아. 모두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다. 욕망은 실현됐지만, 즉 세속적 욕망은 실현됐지만 형편은 살기 힘들 정도로 어렵다. 자, 그 다음에 강릉 해연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나중에 있잖아. 꿈에서 깨가지고 거기에 가서 파보니까 그 부처님 나왔거든. 여기는 그런 내용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기라고. 큰아들이 굶주려 죽었어. 배고파서 죽었단 말이야.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 결과는 굉장히 불행한 걸로 끝났지. 비극이지. 조씨는 통곡하며 길가에다가 큰아들을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곡현이란 지금의 우현으로 거기에 가서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래도 아직 헤어지진 않았다. 부부가 늘 살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에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자, 여기 10살 난 딸이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집안이 너무 형편이 그러니까 이 불행한 삶을 자초한 거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고, 그 다음에 슬픔의 눈물이고,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자, 여기부터 이제 나오는 거야.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현실하고 반대지, 그지?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잔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말 그대로 동고동락했단 말이야. 동고동락.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거, 헤어지지 않고 살아온 거, 그 다음에 사랑하고 서로 은혜하고 이렇게 동고동락한 거, 이건 아주 두터운 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나 이제 여기부터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이제 불행이 찾아온 거지. 굶주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곁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려 이거 얻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거기 이제 겹방살이는 남의 집에 겹방을 얻어서 사는 초라한 삶이고, 여기저기 저 집, 이 집, 저 집 하면서 구걸한다는 걸 한자성어로 유리걸식이라고 한다. 유리걸식. 유리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뜻이고, 걸식은 빌어먹는다, 즉 얻어먹는다는 뜻이야. 그러면서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뭐 비유법이면 직유법이고 아주 부끄럽다. 삶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과거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너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런 얘기야.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어느 사이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즐길 수 없다라는 거야. 뭐 서리적 표현이라고 해도 돼.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 아름다운 웃음, 이건 이제 젊었을 때고, 풀잎이 이슬 동그라미. 자, 이슬은 아침에 나가면 있잖아, 이게 동글동글 초롱초롱하게 맺혀 있잖아. 근데 갑자기 해가 나면 싹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일종의 허무함이란 말이야. 지초와 난초 같은, 지초는 영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거야.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 이거를 아주 굳은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자성어로 금난지교라고도 보통 불러. 그건 이제 금난지약이라고 해야 되겠지. 지초와 난초 같은 그 깨끗한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어버렸습니다. 버들솜, 아주 가벼운 것, 쉽게 흔들리는 것이 되어버렸대. 그러니까 굳은 약속이 아주 가벼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뜻이야. 굳은 약속이 뭘까? 뭐 그거잖아. 옛날에 평생 해로하고 동고동락하고 끝까지 부부의 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굳은 맹세가 솜처럼 가벼워져 가지고 막 이리저리 흔들린다, 그런 얘기야. 이게 현실을 얘기한 거야. 더 이상 부부의 정, 사랑과 은혜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고,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지.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린 것보다, 자, 여러 마리의 새는 뭘까? 우리 가족 모두를 말하는 거지, 그지? 짝 잃은 난새 서로 헤어진다는 거야. 헤어지면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게 낫지 않겠어? 자, 함께 있으면서 배고픔에 굶주림에 사는 것보다 헤어져서 그래도 좀 배불리 먹고 대신에 그리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헤어지자는 얘기를 지금 한 거야. 이별을 이야기한 거다. 그 다음에 힘들면 버리고 편안해지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참아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치? 이게 이제 감탄고토라는 한자성어가 있는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뜻이야. 이것처럼 좋을 때는 막 평생 같이 살자고 하다가 지금 힘드니까 헤어지자, 이건 참 인정상, 사람의 마음상 차마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즉 헤어짐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라는 뜻이야.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이 헤어질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헤어지자고 얘기한 거야.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고 조신의 아내가 조신한테 현재 상황을 얘기하면서 헤어지자는 뭐랄까 요구를 하는 거지.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그럼 조신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뻐하며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눠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어. 뭐라 그러냐?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고향은 아마 북쪽일 거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납시다 그러면서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조신의 아내가 말했단 말이야. 그래야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나 밑줄 쳐. 아까 선잠이 들었다, 입, 몽. 이거는 꿈에서 깨었다, 각, 몽. 각이라는 게 원래 깨우치다, 뭐 인식하다 그런 거야. 각몽. 이제 꿈에서 깨어났네. 여기까지가 입몽부터 각몽까지가 꿈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에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대. 그러면 아까 잠들었을 땐 낮이고 지금 밤이란 얘기야. 자, 조신의 아내와 헤어진 다음에 꿈에서 깼다. 밤이 됐다. 시간의 경과. 자, 그 다음에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다. 자, 머리가 하얗게 됐대. 이 말은 보통 고민이나 힘들거나 그러면 머리가 하얗게 샌다고 얘기하잖아. 주로 정신적인 부분인데 여기는 꿈속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를 이렇게 수염과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버리는 걸로 표현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조신은 망연자실, 멍한 거지, 그지? 망연자실하여 세상의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인생무상. 자, 인생무상. 남가일몽, 인생무상, 일장춘몽. 뭐 이런 한자성어하고 관계 있어. 허무하다. 선생님 보통 허무한 게 뭐야? 그러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있잖아. 이만한 대어를 잡아가지고 그물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거의 다가서 탁 놓친 거야. 이만, 야, 정말 대어를 낚았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만져보고 하다가 그 어망에다 딱 넣으려는데 빠뜨려가지고 놓친 거야. 그때 느낌이 허무함이야. 바로 그런 거 똑같은 거야. 하나님?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그치? 스님의 삶은 원래 그런 거잖아. 고달프지.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이 사라졌어. 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문제로 조신이 꿈속에서 김은혜 딸과 결혼을 했잖아. 그리고 욕망이 실현됐잖아. 그게 세속적 욕망이야. 세속적 욕망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너무 허무해. 그러니까 세속적 욕망도 관심이 없어진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 후회하고 반성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아, 내가 왜 그런 세속적 욕망을 갖고 있었을까? 그 세속적 욕망이라는 게 너무 더덥고 험한 거고 쓸데없는 건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스님으로서 부처님 보기가 부끄럽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까 해연에 큰아들 묻었잖아. 해연으로 가서 묻었던 것을 파보니 이거 봐, 돌미륵이 나왔잖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주려고 큰아들을 죽게 한 거야. 알았니? 이게 돌미륵이었다. 물로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다 하는 일이 다 이제 더 이상 허무하고 귀찮아지고 의미가 없으니까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 깨끗할 정자에다가 흑토자야. 자,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그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부처님을 모시면서 절에서 스님처럼 수행했다, 그런 얘기야.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족을 알지 못했다. 이거 봐, 흔적도 없잖아. 이게 설화 중에, 신화전설 민담 중에 설화에 해당된다. 설화문화, 신화전설 민담. 잠깐만, 여기 만약에 정토사라는 절이 있으면 이건 전설이 되는 거야. 왜냐면 구체적 증거물이 있으면 전설. 신화는 뭐 건국신화하고 뭐 탄생신화, 설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 설화문화에 해당되고 조신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끝났다고. 자, 이 글 속의 내용을 잠깐 확인하기 전에 이 전체적 내용 한번 볼까? 자, 이건 이야기라 그랬으니까 설화문학에 해당된다. 근데 꿈 얘기니까 꿈을 꿨다가 다시 깨었지. 이런 걸 환몽설화라 그래. 환몽설화. 꿈에서 다시 돌아온 거지.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대로 정토사라는 절이 있어요 라고 하면 이건 전설이야. 그러면 정토사라는 절이 있을 거야. 알았니? 그럼 뭐라고? 전설이다, 전설. 신화, 전설, 민담 중에 설화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구체적 지명도 있고 이러니까.
자, 이건 불교적이지, 그지? 그리고 교훈적이야. 세속적 욕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교훈성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배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라시대 명주군 명주의 난리군이고 구체적으로 시간과 공간 배경이 나온 전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인간의 욕망에 대한 거하고 인간의 집착에 대한 거, 그것의 허무함을 얘기한 게 주제야, 주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집착의 허무함, 뭐 이 무상감, 이런 게 이 전설의 주제라고 보면 돼. 뭐 이건 나중에 구운몽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현실에서 꿈 다시 현실로 이어지는 이중적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몽자류, 조신몽설화라고 그래 보통. 그러면 조신몽 하는 몽자류의 효시, 제일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돼. 몽자류 이야기의 제일 처음 뭐라고? 이거 조신몽설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지역도 나오고 증거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전설에서 말하는 증거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글은 전설이다. 내용은 환몽설화고. 자, 그럼 이 지금 읽어준 부분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 조신의 꿈에는 배경이 어디라고? 신라시대라고. 그 다음에 처음에 무엇을 했죠? 그러면 세 달사의 장원을 관리했던 게 조신이다. 뭐 이거는 본문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큰아들이 죽었는데 꿈속에서 거길 나중에 파보니까 돌미륵이 나왔지, 그지? 이것도 내용이야. 그 다음에 꿈에서 조신은 김은혜 딸과 부부연을 맺지, 그지? 현실적 욕망이 꿈에서 실현됐다. 그 다음에 정토사는 전설의 증거물이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절이 있잖아. 어떻게 하다가 생겼는지를 말하는 것을, 자, 잘 들어봐. 사찰은 절이지. 사찰 연기 설화라 그래. 사찰 연기 설화. 연기라는 건 어떤 것에서 기원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신의 꿈은 사찰, 정토사,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된다. 맞았어. 알겠지? 자, 꿈을 꾸기 전하고 꿈속에서 꿈을 꾸고 난 후 이렇게 세 파트로 사건이 전개되는데, 꿈꾸기 전에는 김은혜 딸을 연모하고 결혼하기를 바라서 관음보살한테 빌었고 다른 배필이 생겨서 원망까지 했어. 이게 꿈꾸기 전 얘기야. 그 다음 꿈속에서는 부부가 돼가지고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중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난하고 궁핍한 삶 때문에 자식이 죽는 지경까지 일어났고, 그래서 각자 둘씩 데리고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서 꿈을 깨지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꿈에서 조신은 세속적 욕망이 얼마나 헛된 거고 무상한 건지를 깨닫게 돼서 죽은 자식을 묻었던 곳에 나온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정토사를 지어 수행한다. 이게 꿈을 꾸고 난 다음 얘기,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꿈의 기능은 뭐냐 하면, 잘 들어봐. 세속적 욕망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꿈이야. 알았니? 그 다음 동시에 세속적 욕망이 얼마나 더덥고 무상한 건지를 깨우쳐주는 게 바로 꿈이라고. 이중적이지, 그치? 세속적 욕망이 실현되는 게 꿈이고, 또 세속적 욕망이 얼마나 무상하고 덧없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는 게 꿈이라고. 이중성을 까먹지 말도록 해. 꿈이 하는 역할이었어. 그 다음에 신화전설 민담 중에 전설에 해당된다. 이유는 구체적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정토사라는 절. 자, 하룻밤의 꿈 얘기인데 여기는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구체적 시간과 장소가 나타난다. 신라시대 명주 난리군, 또 강릉 해연령까지 나와. 해연령, 그 큰아들을 묻은 데가 해연이거든. 그게 이제 실제 구체적인 지명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돌미륵도 나오고 정토사도 나오는 거 보니까 불교와 관련이 있고요. 얘네들은 모두 구체적 증거물에 해당되니까 전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렇게 정토사 같은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연유를 알려주는 게 사찰 연기 설화라고 한다. 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에 왜 생겼는지, 이 생긴 이유를 밝힌 거니까 사찰 연기 설화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이중적 환몽구조 잘 기억해도, 현실에서 꿈, 다시 꿈에서 현실. 이게 나중에 구운몽에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겠어. 몽자류 이야기의 제일 처음이다. 효시. 몽자류, 몽자 들어가는 거. 구운몽, 옥루몽 뭐 이런 거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이거는 조신몽이니까 몽자루의 효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몽자루 이야기 중에 몽유록 같은 것들이 있는데 꿈속에서 놀다 온 얘기를 몽유록이라고 하는데 보통 현실에서 꿈을 꾸고 나중에 꿈을 깨, 이걸 현실 인몽, 강몽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거 조신몽도 역시 원류, 그러니까 효시답게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나중에 조신몽 설화 이야기가 소설 같은 구운몽, 옥루몽 같은 이런 소설에 혹은 원생몽유록 같은 몽유록계 소설에 영향을 미쳐 서사갈래 형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조신의 꿈이다. 알겠지? 조신의 꿈 한번 보자.